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군대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세계에서 여자들이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그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이 외출을 할 때는 꼭 총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개머리판을 거꾸로 해가지고 들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며 아주 활달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항상 착탄한 총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고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초병들까지도 탄창을 빼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몇 년 전에 군부대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휴가 갈 때 꼭 탄창을 낀 소총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도 총기 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발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은 누구 명령 듣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려면은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현역이 한 17만 명 되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예비군이 숫자가 46만 5천 명입니다. 이 예비군은 복무기간이 사병은 40살 때까지, 장교는 45살 때까지 하는데, 예비군 소집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갑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복무를 하고 나오고 이럽니다. 우리처럼 예비군 훈련을 뭐 하루 받고 이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수시로 만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동창회처럼 아주 결속력이 강합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특공대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형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요나단 네타냐후는 1976년 엔테베 작전의 지휘자였습니다. 엔테베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에서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에 한 100여 명이 지금 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 납치범들이 죄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수상이 라빈 수상이었어요. 그때 국방장관은 페레스였습니다. 페레스 국방장관은 나중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를 보내는데 그 대장이 요나단 네타냐후,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었습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서 납치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전원, 몇 사람 죽었는데 소수입니다. 거의 전원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공대 대장이던 요나단 네타냐후가 죽습니다. 유일한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고, 그 동생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 덕분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빈은 참모총장 출신이었고, 한때 네타냐후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를 하고 부총리를 한 사람이 에후드 브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후드 브락은 부총리 하기 전에는 또 총리를 했어요. 이 사람도 참모총장 출신이고, 이 사람도 특공대 장교 출신입니다. 1972년 2년입니다. 뮌헨 하계올림픽 대회장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해가지고 10여 명을 죽였습니다. 골다 메이어 수상이 그 직후에 암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뮌헨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지휘자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죽이는 작전이, 그 보복 작전이 한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수십 명이 암살되었습니다. 그 암살 작전을 일부를 지휘한 사람,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관계자를 죽이는 그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버락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참모총장 되고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 역전극을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샤론 장군인데, 샤론 장군이 수에즈운河와 도하 작전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배후를 친, 그래서 이집트가 휴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전쟁 영웅이죠. 이 사람도 나중에 2000년대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꼽으면은 이스라엘 내각은 거의 다 장군 또는 장교 출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니까 전국이 어떻게 보면 병영이고, 민간인 나이가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군인 정신으로 빠릿빠릿하고 충만된 사람들입니다. 또 총기 휴대가 아주 쉽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군인 같습니다. 여자도 군인 같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뭐 명령하고 보고할 때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 참 편합니다. 취재하기가 쉬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당당하죠. 군인 정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에 1등은 핀란드, 2등은 뭐 덴마크 이렇게 내려가는데 4등이 이번에 최근 조사에서 4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애국심이죠. 그리고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 지시도 안 받는다 하는 이런 오기, 자존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공군이나 모사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군, 특히 기갑사단에 근무한 사람들은 좀 화가 나겠지만은, 이 공군 이 조종사들이 젊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일 때 공군 조종사가 가장 전투를, 그러니까 공중전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종이라는 게 굉장히 감으로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그 감,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세계 최강의 공군 아닙니까? 시리아하고 붙으면은 뭐 시리아 쪽에서 수십 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한 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비율인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군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만들 때 독일로부터 좀 배웠다 그럽니다. 그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로부터 배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독창적으로 했는데 우선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사병이 장교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복무기간은 3년인데 요사이 한 2년 8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취재할 때는 3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만나보면 꼭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인데 바로 이 나이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 장교와 사병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없냐면 제식훈련이라든지 경례 붙이고 하는 거 그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맞담배 피우고 그냥 뭐 친구처럼, 사병과 장교가 친구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 가면은 장교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돌격 명령이라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랍니다. Follow me.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이 장교 사망률이 참 높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하마스 소탕작전 할 때 장교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했느냐? 반대죠. 즉 유대인은 머리는 좋은데
좀 속된 말로 하면 겁쟁이였습니다. 머리는 좋고 과학자도 많고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예술가도 많고,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동네 북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학살당하고 나중에는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왜 이랬느냐? 상무정신이 부족했습니다. 단합도 잘 안되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생각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우선 이스라엘 건국하는 과정에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지금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라를 만드니까 아랍 국가가 몰려와가지고 그 신생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걸 또 싸우고 해서 지켜낸 나라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겁쟁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군이 생기고, 그 국군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는 국군을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하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용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용감해진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조선조 500몇 년 동안 문민미주 선비 정신 운운하면서 군대를 멸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강군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주 무기도 많고 병력도 많지만 과연 군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국가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에서 상무 정신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국토도 작고 이러니까 중심도 얕고 하니까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지면 끝난다는 겁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크니까 전투에 몇 번 져도 밀렸다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선제 공격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실패가 정보 실패니까 오히려 선제 공격을 당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질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수칙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하는데, 첫째, 군사 목표에 대하여서만 군사적 행동을 한다. 민간인들은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군사력의 사용은 비례적으로 한다. 이스라엘 군이 허용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 항복한 적에겐 공격하지 않는다. 훈련을 받은 사람만 포로를 신문할 수 있다.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체포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로를 막 사살했다든지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군율이 엄정하다는 이야기죠. 적군에게도 치료를 해줘야 한다. 약탈은 완전히 불법이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종교적, 문화적 유적지와 문화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구호 활동가들의 재산과 차량은 보호해야 한다. 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 국방군의 전쟁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첫째,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 두 번째, 전략적 단계에선 방어적으로 임한다. 우리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스라엘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많죠. 사실은 영토적 야심이 있었는데
6.1 전쟁 때 크게 이기다가 보니까 지금 가자 지역하고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만 지키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뒤에 4차 중동전쟁, 지금 가자 사태, 이런 게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원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좀 살게 해달라, 이겁니다. 아랍 국가들이요, 우리가 살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좀 인정해달라. 그런데 하마스나 이란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지워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전쟁 교리의 세 번째는 정치적 수단과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유지, 전쟁을 회피한다. 네 번째, 확전을 예방한다. 다섯 번째, 전쟁의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확정짓는다. 여섯 번째, 테러와 싸운다. 일곱 번째, 전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 몇 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잡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 1000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1000명. 그 중에는 중죄인도 있었어요. 전례 없는 인명소실을 당했으니까 이를 악물고 하마스를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하는데 1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데 관여한 하마스 지도부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 다 암살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